숫자 아이고. 증상의 축소, 질병의 확대, 다루일 이후에 고혈압이다. 남아있는 중요한 질문은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 통계를 따른다면 현재 정상으로 단위되는 확장기 혈압 수치에서 아마도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에드워드 브라이스 1967년도에 이렇게 말을 했다. 1968년 미국 전역의 의사들이 다우릴 출시 10주년을 기념해서 간단한 생일 축하 행사가 열린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다우릴을 메인의 새로운 탁상 모델이 나왔고 이와 함께 학설지 광고 공세가 이루어졌다. 광고는 번쩍이는 금속 광택이 들어간 글씨로 클로지아드 심장병과 싸우면서 해낸 역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다우릴 쓸쓸한 고혈압 진단과 치료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이 벌어지던 때에 이루어졌다. 변화 징후에서 질병으로 다우릴 출시 즈음에 고혈압은 단순한 질병의 징후를 넘어서 점차 그 자체로 질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는 원발 고혈압 또는 본태 고혈압으로 알려졌지만 그 정의와 진료 제침은 대단히 편차가 컸다. 고혈압은 병리적인 상태라는, 그리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경화된 조직을 통해서 피를 압축함으로써 약화된 심장을 돕는 순전한 적응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합의조차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1931년까지도 미국 심장병의 주류를 대변하는 폴 더들리 화이트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고혈압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보상 메커니즘인지도 모른다. 설사 우리가 이를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해도 말이다. 같은 해에 영국의 한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도 이렇게 단언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고혈압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바보가 분명 그걸 낮추려고 시도할 테니 말이다. 고혈압이 발견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혈압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어이구 나 높으니까 빨리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런 것이 고혈압이라고. 경맥의 예후와 치료에 대한 관심은 켈소스 기원후의 1세기 로마의 백과사전 편찬자로 이르러 서구의료 실천의 한 부분이었고, 중국 의학문헌에서는 기원전 2600년경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혈압의 정략적인 측정은 18세기 스티븐 힐스의 동물 실험에서 오듯이 좀 더 최근에 기원했다. 혈압의 임상적인 측정이 일반화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다. 19세기 내내 혈압 측정은 대체로 실험적 과정이었고 수은액체 비중계나 직접 압력계처럼 동맥에 바늘을 삽입하는 침습적 장치를 써서 이루어졌다. 혈압이 임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제로 널리 실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05년 니콜라이 청진법을 대중화한 이후였다. 청진법은 침습성을 최소화한 기법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활동이 그 어디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생명보험 산업이었다. 그들에게 혈압은 키, 체중, 연령처럼 측정할 수 있고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 다른 인구 변수들과 함께 외견상 건강한 사람들에게 내재한 보험 통계성의 위험을 정량화하고 합리화할 기회를 제공했다. 생명보험 산업은
모든 보험 신청자에게 의료 검진을 이제 막 요구하기 시작했고, 보험 검진은 미국 전역의 의사진료실에 혈압계가 신속하게 퍼져나간 계기가 되었다. 1905년에는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회사의 의학 책임자 존 월턴 피셔는 모든 보험 신청 검진에서 혈압 측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내 유사한 정책이 업계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1910년경 피셔는 고혈압 환자의 높은 사망률에 관한 보험 통계 자료의 설득력이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노스웨스턴은 앞으로 수축기 혈압이 170 넘는 개인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1920년대 초가 되면 피시의 작업은 모든 생명보험회사에서 증상 없는 고혈압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확립했다. 그 뒤로 30년 동안 그의 초기 연구는 규모가 더 커다란 일련의 보험 통계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강조되었다. 여기서 피셔가 언급한 위험은 재정적인 위험이지 임상적인 위험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의사가 인구 집단을 바탕으로 한 혈압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의 정량화는 인구 집단 규모의 보험력 할증에서만 중요한 것으로 이해됐고, 개별 환자와 대체로 무관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계류의 핵심에는 의사와 보험 계류서의 의도와 윤리적인 책임 사이의 거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보험 계류서의 책임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서 질병의 인과적인 근거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험 계약자 집단에 대한 재정적인 위험을 줄이는 유용한 지표를 찾는 데 있다. 혈압 측정은 인구 집단 수준에서 확실한 예측 기능을 했지만, 그러한 예측은 개인 수준에서 훨씬 덜 분명했고, 보험 계류에서 얻은 결론을 의사의 임상 실천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형편없는 의뢰로 여겨졌다. 인구 집단 기반 연구와 개인의 질병 진단 사이의 괴리 외에 눈에 보이는 병리적인 징후나 증상 없이 수치에 의해서 질병을 정리하는 것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1919년에 상을 받은 혈압 관련 논문에서 어떤 의사는 고혈압이 질환이 아니라 다만 그 증거이고 의미상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미저의 질병에 대한 생리적인 기계적인 적응이며 진짜 질병이 아니라 혈압계의 질병이라고 썼다. 혈압계의 질병이라는 용어는 임상에서는 쓰이는 기계의 정확성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우려개설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질병들의 유행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했다. 19세기 말에 임상에서 정밀 체온계가 쓰이고 해열제 사용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열병 진단이 늘어났던 것처럼 말이다. 1926년에 수치적인 고혈압에 대한 한 비판자는 이렇게 썼다. 의학의 다른 분야에서처럼 약은 고혈압 치료에서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단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은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의사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증상만 치료할 뿐이며, 그런 수단을 써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은 대체로 득보다도 해를 끼친다.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의사의 노력은 대단히 일시적일 뿐이나 그 결과는 완전히 무익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종 무시할 만한 수준에 그친다. 혈압계와 마찬가지로 정말 임상 체온계는 측정에 기반해서 열을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으로 정의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정의는 20세기 초의 특히 세균 병인론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19세기 말의 치료 실천을 지배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열을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에서 단순한 병리적인 징후로 좌천시킨 것과 동일한 위생물 기반의 특이한 질병 분류학이 고혈압을 병리적인 징후에서 자명한 질병으로 성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세균학자들은 특이 전염병 병인론을 확립하고자
개별 미생물들을 중심으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정리를 수집하고 있었다. 생리학 취향의 의사들은 세균학자들이 쓰던 도구를 받아들였고 혈압의 임상 측정지를 활용해 증상이 있는 고혈압을 가진 환자들의 정리를 정리했다. 그들은 고혈압 증후군을 별도의 질병으로 정의하고 측정지에서 그와 연관된 병리적인 소견을 그리고 희망컨대 병의 원인 메커니즘도 역추적하려고 했다. 뉴욕에서 아버지와 함께 큰 병원을 운영하던 임상의 시어도어 제너웨이는 모든 환자에게서 혈압 측정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고혈압 상태의 어떤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1913년에 그는 증상 소견의 바탕을 두고 고혈압 증후군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설명을 제시했다. 여기서 그는 증상 소견이 전반적인 사망률과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이려고 애썼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증상이 있는 고혈압의 자연사를 기술하고자 했던 다른 이들에게 의해서 지속되었고 1930년대에 고혈압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두통, 신경과민, 피로, 짜증, 현기증을 포함한 여러 증상과 연관된 질병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혈압의 증상 소견은 고혈압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연구자가 동맥성 고혈압의 초기 증상이 흔히 보는 가벼운 통증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상의와 연구자들은 고혈압의 좀 더 객관적인 임상적인 징후를 정의하고자 애썼다. 이 프로젝트는 눈의 병변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내과 의사인 노만 키스와 안과 의사인 헨리 와그너는 협력 작업을 통해서 검안경을 써서 고혈압 환자의 망막에서 식별할 수 있는 병변들을 기술했다. 이는 사망률의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다. 많은 의사는 검안경을 써서 병리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괴리 통계가 제공하는 데이터보다 질병으로서의 고혈압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연구라고 생각했다. 1939년에는 처음 발표된 뒤로 수십 년 동안 일명 와그너 단계는 고혈압 질환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징후 가운데 가장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고혈압이 질병 범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려면 여전히 믿을 만한 병인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1930년대와 40년대 본태의 고혈압의 본질에 대한 임상과 실험실에서의 탐구가 증가하면서 병인 가설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고 심혈관 가설과 신장 가설을 넘어 내분비, 신경, 정신질환, 유전, 사회 병연론까지 등장했다. 본태의 고혈압을 단일 질병으로 확립하려면 단일 원인이 꼭 있어야 했지만은 이 범죄는 계속해서 어떤 단일한 기계론적인 설명에 저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 이상에 대한 기계론적인 원인을 찾던 정신의학 연구자들이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대상 주제의 영역을 차츰 줄여가는 경향을 보였던 것처럼 고혈압의 어떤가는 원인을 찾고 있던 연구자들은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그 결과를 2차 고혈압으로 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의 병소는 신장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신혈관 질환이 고혈압의 원인임을 보이는 데 성공을 거두자 신장질환을 본태의 고혈압의 가능한 원인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고혈압의 부신 호르몬 원인을 선호하던 사람들은 크롬 친화 세포종이나 콘 증후군을 통해서 고혈압을 부신 항진증과 연관시키면서 그러한 범주들을 2차 고혈압의 목록에 추가하는 비슷한 대응을 했다. 본태 고혈압의 병인 규명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로 남았고 이를 추구하던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져 갔다. 본태 고혈압의 단일 메커니즘이라는 이상을 보여준 궁극의 화신은 아마도 리처드 프레스의 저술일 것이다. 그는 1947년에 발표한 고혈압에서의 유전이라는 논문에서 인류는 정상혈압과 고혈압이라는 두 개의 유전자 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신체 유형은
혈관 긴장도를 유지하는 고유의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집단 내에서 혈압의 분포에 관한 플러스의 연구는 그의 이 집단 가설을 뒷받침하는 쌍봉곡선을 그렸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입장에 대한 어떤가는 비판자는 조지 피거링과 널리 알려진 논쟁에서 플랫은 1959년까지도 본태 고혈압의 단일 병인론을 계속 주장했다. 피커링은 동맥혈압이 수많은 변수의 결과물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변수 가운데 오직 하나만의 특정 고혈압 환자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결코 반박하지 못한다. 유사한 상황이 본태 고혈압을 설명할 수가 있다.